그 초기에 해주시던 그 거시경제 분석을 했을 때의 사용각법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일반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역시 자산 배분에 쓰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전체 자산에 보유하고 있는 펀드나 뭐 기금이나 이런 것들의 운용 소액의 한 90% 이상은 예. 어디 투자하냐에 달려 있지. 그렇죠. 사실 뭐 그 이상은 참 쉽지 않거든요. 네. 특히 자금의 운용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초과 성과를 내는 건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연못에 고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래가 움직일 때마다 파도가 칠 텐데. 네. 좋은 표현이네요. 예, 그 파도가 치는 방향을 보면 고래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아는데. 네. 고래가 무슨 수로 남들보다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어디다 우리는 얼마를 투자할 거냐라는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존재하는 이유 아닐까 저는 생각을 많이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을 했었던 게 이제 제 직업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장기 전망은 쉬운데 네. 단기 전망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네. 사람들 다들 이제 웃으실 텐데, 장기 전망이 쉽다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겠지만 2, 3년 정도 터울을 놓고 생각해 보면 장기 전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왜 그렇죠. 그런가?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눈앞에서의 정보 싸움은 치열한데 3년 후에 이뤄질 필연 요소들은 시장에서 전혀 관심 없는 것들이 없죠. 굉장히 예.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2, 3년 뒤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2009년 3월에 바닥을 치고 현 시점까지 해서 만 10년째 호황인데, 가장 역사적으로 길었던 호황도 1990년대에 있었던 그 호황조차도 한 10년 정도로 끝났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1, 2년 사이에 글로벌 경기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미국 쪽에서 발생할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뭐 부인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네. 두 번째 더 나가서 미국산 셰일 오일의 혁명들이 발생을 하면서 미국의 셰일 오일이 계속 생산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가랑 가스 가격이 전쟁 같은, 또는 뭐 지난해 있었던 이란에 대한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규제 같은 이런 돌발적 이슈들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미국이 앞으로 몇 년 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고 수출국이 되고, 더 나아가 에너지 자립들이 이루어질 테니까 국제 유가 좀 오를 때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생산이 이루어질 테니, 앞으로 유가가 옛날 1980년대나 또 90년대 초 걸프전처럼 그렇게 급등하는 일들은 돌발적인 외부 변수 정도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국제 유가가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오르긴 어렵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의 늪에 점점 빠져들 위험들은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예전처럼 7에서 8% 혹은 10%의 성장을 기록했던 과거는 빨리 잊고, 이제 요소 투입에 따른 성장이 아닌 생산성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이끌어낸 요인 아니었냐. 네. 2025, 제조업 2025라는 그런 플랜들이 네. 너무 서두르다 보니 자신의 기술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또는 자신들이 세계적인 혁신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 기술 훔치기 이슈라든가, 또는 네. 차별적인 기업들 간에 있어서 경쟁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심판이 마치 경기를 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며 여러 가지 마찰들을 불러일으켰던 일들이 벌어진 걸 보면, 중국도 그걸 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는 거는 참 어렵다. 왜? 과거에 자기들이 잘했던 걸 버려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값싼 노동력과 값싼 집값,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세계 최대의 수출 국가, 산업 국가가 되긴 했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는 순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자신들의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또 더 낮은 인건비로 쫓아오고 있는 인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에게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또 자국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들을 막아내려면, 결국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쟁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그러나 나라에서 관세도, 또는 차별적인 어떤 경쟁 시스템, 이중 가격 제도가 폐지된 지도 얼마 안 된 나라잖아요. 네. 거기다 금융시장은 정부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국유 기업들 주식을 언제 매각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요동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쯤 풀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 상황으로 저렇게 그대로 가게 되면 중국 경제 성장률 앞으로 둔화된다. 네. 저희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자산 배분에 있어서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겠군.
대략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만 네. 문제는 다음 달 뭐 당장 3월 말에 브렉시트가 진짜 노딜인가요? 네. 되나요? 안 되나요? 물론 뭐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전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어볼 만한 그런 전망들의 힌트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시장을 이기려고 들기 때문에 네. 거꾸로 역설적으로 대가를 치르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좀 다음 달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으시면 저희도 할 말 없습니다. 홀짝 게임입니다. 네. 그러나 중국 경제가 현재 처해 있는 저런 중증후 함정들을 벗어나기 위한 올바른 돌파구를 보여주는 정책의 변수 신호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때 중국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죠.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미국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음번에 올 불황의 형태는 2008년 같은 캐타스트로피, 대불황이 올 것인지 아니면 1990년이나 2000년에 닥쳤던 것 같은 아주 짧은 불황이었나 싶을 정도의 짧은 불황으로 끝날 것인지, 그럼 그런 걸 물으면 어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으시면 저희가 할 말 많죠. 네, 그런 것들에 즉 올바른 질문이 또는 재밌는 질문이 더 좋은 답변을 이끄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네. 다음 달 어떻게 돼요? 다음 분기 어떻게 보세요? 라는 질문보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은 길게 그러나 구조적인 그런 흐름들을 다루는 질문들을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더 즐겁게 자료를 쓰고 자산 배분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저는 항상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마지막 투자를 하고 5년간 건드릴 수 없다라면 현실적인 가설은 아니죠. 왜냐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루여서 매일매일 새로운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기회가 매일매일 열리는 건 사실인데 굳이 5년간 아무 생각 없이 한 가지 전략만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 들지만 조금 복잡한 뭐 손줄 규칙 같은 걸 넣는다 손치더라도 내가 5년간 자리를 비워서 절에 들어갔다 나올 거라면 도를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세속의 물질은 불어나야 된다면 어떤 경제적 가설하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중진국 함정에 빠졌지만 중국이 그래도 중국이 어떻게든 그걸 해결낼 가능성이 그래도 5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더 높지 크지 않겠네요? 않아요? 그죠? 저는 크다고 그죠?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 주식 사야 되겠죠. 사야 그렇죠. 되는데 다만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지 예. 않겠냐. 더군다나 중국만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네. 들어서 중국이 행여나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네. 미국도 사고 베트남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에 있어서 이제 제 책, 돈 좀 굴려봅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이 책 좀 어려운 책입니다만 예.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책을 띄워놓는 대표작은 아직 없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예. 애정을 들여서 쓴 책인데요. 이 네.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7대3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7은 위험 자산입니다. 네. 한국 주식이든 중국 주식이든 정크 본드든 베트남 주식이든 뭐 좋습니다. 부동산이든. 근데 3 정도는 즉 30%겠죠. 예를 들어서 부럽습니다. 1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3억 정도는 미국 달러 표시 국채라든가 아니면 뭐 금도 좋고 엔도 좋고 아무튼 유동성이 굉장히 좋으며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가격이 상승하는 즉 네. 엔티프라지란 네. 나심 탈렙이 블랙스완이 닥쳤을 때 어떤 자산이 가장 수익이 좋으냐?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 나는 전부 다 올인해서 어떤 자산, 어떤 주식 하나 사서 내가 이거 10배 내서 부자 돼야지. 네. 좋죠. 사실 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몇몇 연예인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자신이 너무 과도한 자신감과 예. 자기들끼리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것들 속에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을 대비 못하고 예상 못하고 문제들을 그렇게 일으키고 또 심지어는 잘못된 길을 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남성 호르몬이 투자에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이 턱이 널찍한 남자들한테는 운용을 맡기면 안 돼요. 저같이.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만의 결과입니다. 저는 젊었을 땐 굉장히 갸름했는데 나이 드니까 점점 사각턱이 되고 있긴 한데요. 네. 문제는 이겁니다. 과도한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조금은 겁쟁이 같아도 자산의 일부분을 달러 자산, 달러 표시 자산 또는 엔화 표시 자산 혹은 스위스 프랑 자산 혹은 노르웨이 크론의 자산 같은 데다가 좀 이렇게 분산을 해놓고서 불황이 안 오면 위험 자산이 투자해놓은데 성과가 나는 거고 네. 10년에 한 번 닥쳐오게 되는 그런 불황이 왔을 때 그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거나 또는 국채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반대로 이전에 내가 5%짜리 채권을 사놨는데 지금 금리가 1%가 되면 5% 채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황에 강해지는 자산을 들고 있으면 이 리밸런싱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하나 해보죠. 자, 2008년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환율이 800원에서 1,500원 되는 걸 봤어요. 60%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때 압구정에 있는 모 아파트 공매죠. 그것도 세금 못 내서 나온 거니까 공매 가격들 얼마인지 아시죠? 7억대에 거래됐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좋아하는 S모전자, 물론 액면 분할 전인데 30만 원대에 거래됐어요. 여러분, 뭘 사도 근데 괜히 위험한 자산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중해서는 압구정에 있는 그 아파트, 주식 중에서는 S모전자가 최고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가격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었던 시기가 그냥 너무나 많아요. 네. 뭐 불황이 안 오면 제일 좋죠. 그럼 정부의 능력들이 향상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투표를 잘 하셔야죠. 그런데 아무튼 그건 우리가 미국 사람들 투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아니 그렇다면 적어도 보험 삼아. 그리고 또 그 자산이 수익이 나쁘냐? 그러지 않아요. 미국 달러 표시 국채나 모기지 채권이라든가 또는 미국 주식이라든가 뭐 주식도 또 배당주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다 우상향합니다. 연평균 수익률 5에서 7% 사이를 꾸준히 유지해주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복리 성과를 냈던 자산을 우리나라 자산의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좀 사놓자. 그러면 5년 뒤에 돌아가도 마음 편하지 않겠나.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 키움증권 회장님도 2009년에 현재 4억을 사신 걸 봤는데 와, 굉장히 싸게 사셨죠. 그 다음 해에 한 3배 오르더라고요. 3배까지 올랐나요? 아, 그럼 저 대충 그래서 캐시 스 킹이구나. 진짜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보험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상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초대형 위기가 와서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좋은 자문은요. 가지신 모든 것을 다 팔고 시골에 가셔서 땅굴을 파서 안전한 가옥을 만들어서 거기 음식을 재놓고 사셔야 된다. 세상이 망할 거라고 믿으신다면 좀비 아포칼립스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도망치셔야죠. 대신 그거에 대한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보다는 덜 하지만 앞으로 5년 안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혹은 1년 안에 시작돼서 3, 4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 시나리오 하에서는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무엇일까요? 금이랑 미국 국채 반반 투자하신 게 금이랑 미국 국채 반반이요. 네, 그러겠죠. 미국 국채가 왜 안정적이냐 그러면요. 유동성이 좋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불황이 와도 이게 거래가 되거든요. 네. 총액 한 14조 달러, 13조 달러 정도 되는 우리나라 1년 GDP가 2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좋아요. 네. 두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왜? 딴 나라는 공격할 수 있어도 미국 본토 공격받은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저 국가 부채가 많아서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나라는 연준이 윤정기만 돌리면 되거든요. 네. 기축통화 달러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자산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로 이제 좋은 자산이 스위스 프랑 그리고 일본 엔인데 이 두 나라가 문제가 있어요. 그 자산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안 줘요. 그러니까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이 두 나라 모두 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져서 정말 인간의 현금이 다 아무 의미 없는 세상이 온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뭐 대공황급 또는 2008년급의 카타스트로피 정말 급격한 대격변이 출현하는 시기가 왔을 때까지 좀 버텨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매년 이자가 마이너스야. 네. 그럼 참을 수 있냐 이거죠. 사람이라는 게 돈을 버는 재미, 이자를 받는 재미가 있어요. 버티는데. 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자 한 푼 안 주는 자산을 들고서 그렇게 참으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국채가 안전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존버 아포칼립스가 오고 네. 세상이 다 국가가 무너지는 세상이 왔다면 금으로 다시 저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금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 때문이잖아요. 첫 번째 희소예요. 쿠프왕의 피라미드 같은 정도의 흙을
파내야 1톤도 안 되는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음. 그 금광에 가서도. 네. 요하네스버그에 가서도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가서도 쿠프왕의 피라미드 정도 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흙을 꺼내야만 1톤도 안 되는 금을 얻어낼 수 있을 정도로 금은 희소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맥락이 있잖아요. 옛날에 금본위제를 하고 있었으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금이 어때요? 예, 굉장히 구분이 쉬워요. 그죠? 100% 또는 24K, 18K의 그런 금들은 반짝반짝 빛나고 광택도 있고 잘 구부러지며 네. 쪼개서 팔기도 편하잖아요. 네. 아니, 그런 점에서 금이 정말 그런 극단적 위기가 올 때 금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천 대표님 말씀하신 전부 아포칼립스는 좀 과하니까 네. 그냥 불황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미국 국채를 좀 많이 사두거나 네. 또는 모기지 채권도 좋겠고요. 또 혹은 뭐 난 그래도 좀 더 분산할래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스위스 프랑 그리고 일본 엔 채권을 두고 가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혹시 앞으로 한 50년을 예측하셔야 된다면 지금 투자를 해놓고 50년간 그 방법을 바꾸지 못한다. 그럼 주식이죠. 주식인가요? 이건 100% 주식이죠. 한국 주식. 한국 네. 주식보다 저는 MSCI A시 월드. 음, 왜 그러냐면요. 네. 저는 이 역사학자 출신이에요. 네. 원래 학부 사학과 출신이고 최근에 쓰고 있는 책도 그 금융시장의 역사에 대한 책을 얼마 전에 네. 탈고했는데 곧 책이 나올 겁니다. 예. 그 책을 이제 1600년대부터 이제 제가 세계 네. 금융사를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장면을 이렇게 네. 한 50개 정도를 골라서 예. 그 각각 50개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차트들, 그래프들을 예. 하나씩 넣은. 그러니까 책에 50개의 그래프를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명예혁명 이후에 예. 1688년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의 금리가 어떻게 됐나. 재밌겠네요. 네, 또 더 나가서 VOC, 네덜란드의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의 장기 주가 차트는 어떻게 움직였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들을 찾아서 책을 이렇게 쭉 만들면서 제가 느낀 게 어떤 개별 회사는 망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이 탐욕이 정당화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자본주의잖아요.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라. 예.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예. 같이 부자가 되라. 예. 이게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얼개라고 짜여져 있는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예. 저는 분명히 애플이나 또는 구글이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만년 천년 저 회사가 성장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언젠가는 저들도 부침을 겪을 거고요. 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전 시가총액 1위였던 한국전력 시가총액 순위가 지금 몇인지 예. 알잖아요, 우리. 네. 영원하지 않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 한 50년 정도를 한다 투자를 할 수 있다라면 이거는 충분히 긴 시간이고 그 중간에 있었던 등락에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주식입니다. 네. 우리가 3년, 5년을 놓고 생각하면 내가 다음번에 돈을 찾을 때 대불황이 와버리면 큰일 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산 배분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네. 50년을 놔두고 그냥 그 사이에 찾으면 된다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주식만큼 고수익에 그리고 장기 투자했을 때 안정적인 자산도 없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국가의 투자를 올인하는 건 반대인 게 일본이라는 아주 좋은 반례가 있습니다. 버블이 한번 났다 망해버리면 거의 20년 동안 바닥을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쵸.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우리 10년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어떨 때 한때 찬미의 대상이었고요. 금융 선진국으로 특히 금융 허브로 칭송받던 영국이 브렉시트 할지 누가 알았어요. 네. 그러니 전 세계 주식시장 FTSE 올 컨트리 월드라든가 아니면 MSCI A시 월드 지수 같은 이런 전 세계 시장에 고루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시면 저는 50년 본다면 그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쓰신다는 책도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예전에 제가 그 누구죠? 필립 피셔가 맞죠? 아들 필립 예, 피셔가 쓴 켄 피셔겠죠. 켄 피셔. 필립 피셔의 아들이 맞죠? 켄 피셔죠. 켄 피셔가 지금 사실상 세계 최대 그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요.
엄청 커져서요. 켄 피셔가 썼던 뭐 한 200장짜리 이렇게 차트만 모아둔 책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되게 저도 비싼 그 책을 예. 모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집에 책이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전 너무 비싸게 샀는데 잃어버려서 인생에 제일 아까운 책 중에 하나. 재건 한번 할까요? 근데 그 책 보면 그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예. 예, 다우 지수의 과거 역사 예. 이런 걸 다루는데 참 그 책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과거 역사로부터 배우는 과거의 예. 차트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없나 예. 이런 측면에서 이제 책을 좀 찾아보니까 좋은 책들은 참 많은데 이게 다 예. 분산돼 있고 예. 짤막짤막하게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해서 낙관론자의 승리라든가 예.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또는 금리의 역사 네. 이건 제가 이제 감수한 책인데요. 네. 뭐 이런 그 다양한 부분 특히 하나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예. 자산시장 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환율, 금리, 주가, 성장률은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양한 변수들을 볼 수 있는 특히 대공황은 왜 발생했나 예를 들어서 또 대공황 당시에 미국 주가는 왜 그렇게 많이 빠졌나 네. 그리고 또 1990년대 일본은 왜 불황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저렇게 아베노믹스 이전까지 그렇게 긴 장기적인 불황을 겪었는가 네.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 잘 모르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일본 꼴 날 거다라는 식의 어떤 일종의 좀 뭐랄까요 그냥 경고성의 메시지만 시장에 존재하지 정말 일본이 왜 저렇게 됐고 전 세계 나라 16개 나라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낙관론자의 승리라는 아주 재밌는 책이 있는데 네. 재밌진 않지만 딱딱하지만 재밌는 내용을 다룬 책이 있는데 그 책 보면 일본 빼고 전 세계 15개 나라는 다 우상향하거든요. 그리고 수익률도 다 비슷해요. 6.5%예요. 네. 아니 일본 빼고는 왜 이래? 근데 일본조차도 장기간 수익률을 보니까 그것도 한 6% 나와요. 결국 20년 박스권을 했는데도 6% 나왔다는 건 그전에 한 12, 13%씩 매년 오른 거죠. 네. 아 그때 과하게 너무 과하게 올라서 버블이 터져서 저 꼴이 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보는 거죠. 한국이 정말 그렇게 일본의 버블 붕괴 같은 그런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인가 네. 이런 것들은 좀 이야기 안 하고서 그냥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의 사례를 너무 절대적으로 평가한다거나 네. 또는 일본이 들으면 웃겠지만 한국을 자꾸 일본의 옆에다 놓으려고 경제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네. 일본이 앞으로 20년 더 장기 불황을 겪으면 우리가 경제 규모를 이겨나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수십 년 사이에는 참 우리가 일본 경제 규모를 이기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이야기 안 하고 네. 그냥 단순 비교만 하는 이 좀 과한 비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네.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다 보니 저는 결국 경제에는 흥망성쇠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네. 아무리 잘 나가던 경제도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장기 투자하거나 뭐 이럴 때는 좀 글로벌 분산 포트폴리오도 참 좋은 선택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챙기 얘기가 나서